네, 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김빈 전 민주당 디지털 대변인,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검찰이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진술을 거부해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최후 진술에서 강하게 항변을 했다고 하는데 많이 억울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석에 선체로 15분간 써온 그 최후 진술문을 읽었습니다. 예.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은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도 없고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챙긴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 단호하게 부인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현 재산은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이고 재임 중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청계재단에 기부하는 등 사적 이익을 취한 적이 전혀 없다라면서 자신은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결심 공판에서요 15분간 최후 진술 이전 대통령이 직접 고심해서 쓴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변호인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정 대통령께서 직접 쓰시고 대통령께서 처음에 이제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면 주겠다고 하는 것을 변호인과 이제 비서진들 사이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갖다 드렸는데 그것을 상당 부분 또 당신께서 고치셔가지고 직접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쓰셔서 갖고 나오신 겁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호소했는데, 자, 최후 진술 15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사님? 네. 이 검찰 기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다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죠. 이때 그렇다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삼성의 67억 원도 결국은 대통령한테 뇌물 준 것이다. 예. 이렇게 쭉 논리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다스는 내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뭐 형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네, 예. 어제 최후 진술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장대로 이명박 대통령께 아니라면 예. 검찰의 기소 내용의 근거가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이 재판 판단의 근거가 될 겁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이 내게 아닌데 다른 무슨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건가? 논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무죄 주장하는 것이고요. 예. 그 점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사실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하는 명백한 물적 증거를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재판을 쭉 보도한 것을 보면 예.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지금 기소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 재판부의 판단이 1차적으로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예. 저는 근데 어제 재판 그리고 15분간의 직접 진술을 그 뉴스를 접하고 예.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고 슬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국민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 당시에 사상 최대의 득표수 그리고 압도적인 당선으로 맞습니다. 그때 언론에서는 예. 진정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찬사까지 언론에서 막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그렇게 압도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검찰의 이제 구형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익 추구,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한 사익 추구로 인해서 헌재 질서를 유린했다라는 것이 구형 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치면은 대통령 재직 그리고 서울시장부터 대통령 재직 시절에 뭐 정말 막대한 돈을 예. 대기업으로부터 이제 소송 비용을 대납하게 하고 그리고 뭐 각종 뭐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그리고 뇌물수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뭐 정말 막대한 혐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몇백억 대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굉장히 좀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국민의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좀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니었나 그런 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 뇌물 수수는 차치하고서라도 아직도 많은 혐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4대강에 대한 것이라든지요. 그리고 지금 뭐 투자에
부실그룹을 사들여서 지금도 국가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는 자원 외교라든지 예. 뭐 그런 것들이 뭐 산업부는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비리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이제 수사를 의뢰한 그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시절에도 상대당 정치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뭐 박원순 제안 문건, 논두렁 시계라든지 이런 국정원 그 댓글 조작 사건도 이제 수사에 이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뭐 다스를 시작해서 전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예. 전 지금이라도 뽑아주신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반성하고 예. 좀 그 최소한의 도리를 좀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앞으로의 재판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지금 김빈 전 대변인이 말씀하신 여러 혐의는 예. 별건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검찰이 20년형을 구형한 것은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것이고 뇌물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 이 뇌물수수 사건의 핵심은 예.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데에서 갈린다라고 예.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검찰은 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는 전제하에 기소하고 있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전제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유무죄를 팽팽하게 서로 달릴 수밖에 없고 예. 이 부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제가 거기까지 설명한 것이고요. 예. 지금 김빈 씨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4대강도 정당한 이 정책 집행이었다라고 예. 하는 반론을 그동안 해왔고 예. 앞으로도 그것이 재판정에 나가서 논달이 될 경우에는 그런 입장을 취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단을 가지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감사원에서도 몇 번이 또 감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자, 뭐 변호인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치 보복 뭐 이런 얘기하면서 검찰 수사가 너무 가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이제 나이를 생각하면 사실 20년형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굉장히 크다 이런 느낌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드는데 두 분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근데 이 검찰의 구형 20년이 한 16가지 혐의에 대한 구형입니다. 그리고 이 액수도 상당하죠. 그래서 검찰은 16개 혐의에 대해서 수징금 111억 원, 벌금 150억 원을 이제 구형을 했는데요.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이것이 결코 적은 형량은 아니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 댓글상에서도 20년 구형, 박근혜 대통령은 뭐 18개, 20개 혐의에 대해서 30년 구형을 했는데 맞습니다. 10년이나 차이가 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오히려 댓글이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사를 찾아보면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20년 구형을 받게 되면 출소를 하게 되면 후반이겠죠? 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 구형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예. 사실 해외 사례를 보면은 중대범죄,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도 폐지하고요. 그리고 그 피의자에 대한 구형도 나이에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나치 전범들에 대한 그 판결에 의해서는 최근에 94세 피의자에게 예. 뭐 징역 7년을 넘게 구형하는 일이 있었죠. 근데 나치 전범하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제가 그렇지만 예, 이제 예. 그만큼 그냥 현정을 단순 비교를 유린한 해주셨는데, 현정을 유린한 중대 사건과 그렇군요.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나이와는 상관없이 국민의 예. 눈높이에서 구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그렇군요. 이제 판결 변과도 거기에 따라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예. 한 가지 아까 제가 빠뜨린 것이 있는데 아까 예. 검찰이 정황 증거만을 가지고 이제 구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결정적인 증거가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증언 그리고 영포빌딩에서 실제로 다량의 문건들이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예. 그것들이 실제적 증거로 이제 소명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검찰은 구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또는 이 선고를 보면서 예. 뭐 제가 법의 이 무거움을 부정할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예. 그러나 과연 저 구형이건 선고건 저걸 다 만기 출소할 거라고 생각하고 검찰은 구형하고 재판부는 선고하는가? 예. 저는 대다수 국민들은 저것은 그냥 구형이고 선고일 뿐이고 실제로 그 전직 대통령들의 그 형기는 예. 다른 정치적인 요인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를테면 우리 짧은 이 현대사에서도
그 여러 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사법 처리를 당했는데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은 내란수괴라고 하는 죄로 무기징역 받고 4천억 이상의 뇌물수수로 이렇게 17년형도 받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실제로 이 두 사람이 그 복역한 기간은 2년 남짓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는 결국은 재판 사법적 절차가 끝난 다음에 정치적 절차가 있다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게 기소 또는 수사를 할 때부터 정치적 성격의 이 수사다. 그리고 이 정치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 이거는 이 본인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재판 거부라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법적 절차만으로 이 사건이 다 종결되는 것은 아닐 거다. 이런 국민적 인식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는 뭐 이 구형도 보고 또 선고도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게 옳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검찰의 20년 구형, 뭐 선고와는 또 별개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검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연 사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선고를 어떻게 내릴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요. 국회 교섭단체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그간 야당의 원내대표 연설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따끔한 일침을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국 경제 눈물의 씨앗입니다. 국민을 해놓고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우리 경제의 불의 고리입니다. 세금 몰빵 경제 늪에 빠져듭니다. 문재인 정권은 세금 뺑소니 정권입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각종 경제 지표상 고용 쇼크, 분배 쇼크, 투자 쇼크라고 합니다. 여기에 물가 폭등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현실을 꼭 직시하십시오. 청와대 끝장 토론을 제안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세금 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미친 세금 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무모하다라고밖에 칭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아주 썩 잘하셨습니다. 네, 김관영 원내대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야가 한마음으로 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를 하고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자라는 대통령과 여당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제 국회 결의안을 처리를 하고 이후에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당내에서도 약간 이현주 의원이라든지 뭐 지상호 의원이라든지 이건 당의 정강 정책과 좀 다른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바른미래당 안에 이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 문제를 둘러싸고 좀 갈등이 지금 노출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당내에서 이 논란이 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관련 연설 내용 어떤 건지 잠시 또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비준 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서 합의 처리해야지 진정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그동안 뭐 안보 이슈를 놓고 내부에서 뭐 노선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자, 손학규 호의 출범하자마자 이런 약간의 뭐 분란 내지는 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큰 당에서 이런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뭐 당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예. 국회의원이 한 30명밖에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30명이면 사실 크죠. 아니 지금 예. 제1야당이나 집권당과 비교해서 크지도 않다고 상대적으로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바른미래당이 지금까지는 그 바른정당 출신, 국민의당 출신 이런 식으로 서로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것이
바른정당 출신, 국민의당 출신 이런 출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찬반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예. 이를테면 바른정당 출신의 지상욱 의원, 국민의당 출신의 이현주 의원이 판문점 비준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그 보여왔던 갈등과는 조금 발전된 형태의 그렇네요. 갈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예. 점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이고요. 김관영 원내대표도 비준 찬성 쪽이라고 자꾸 언론이 보도하는데 가만히 이 연설한 걸 보십시오. 예. 합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합의 처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확보해 갖고서 밀어붙이지 말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 처리를 강조하는 것은 야당의 입장이 반영되는 비준안 처리여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3당의 원내대표로서 어쨌든 야당으로서 저런 수준의 연설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반 강행 처리에 대해서도 제동을 거는 이런 이 발언을 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구사된 발언이다, 이렇게 보는데 예. 그것을 어떻게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는 비준안 찬성, 뭐 다른 몇 명 의원은 비준안 반대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두 사람이 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강하게 강력하게 비판했죠. 비판했는데 예. 그 품격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권당 원내대표나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의 수준과 예. 그래서 서로가 막 거칠게 언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과 같은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듣기에 상당히 품격 있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예. 이런 김관영 원내대표의 연설은 정치인들을 이렇게 평면적으로 비교할 때도 예. 상당히 의미 있는 비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흘간 계속했으니까 사실 좀 비교가 될 수도 있고 뭐 네. 그렇네요. 예, 말씀하시죠, 김민주 저도 대변인. 고 박사님 말씀처럼 예. 그저께 김성태 원내대표의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었던 원내대표 예. 연설, 교섭단체 연설과는 대비되게 김관영 원내대표의 연설은 비교적 조금 더 국회 품격을 지켰던 연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바른정당의 설립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약 결혼이라고 좀 할 수 있잖아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이제 세를 서로 늘리기 위한 그 목적이 이제 동의가 되어서 이제 계약 결혼을 한 것인데, 이번에 이제 당 대표는 손학규 대표의 당선으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세력이 좀 승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바른미래당은 중도 보수, 개혁 보수, 새로운 보수, 이러한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처럼 무조건 정부에 반대하는 반대 정당이 아닌 조금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합리적 보수의 스탠스를 채우기 위해서 예. 지금 판문점 국회 비준이 72%의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는 스탠스를 취하고, 다만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슈가 많단 말이에요. 그 경제 이슈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원인도 되고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지금 사실 지난주에 비해서 지지율이 1.1% 정도 올랐어요. 아직도 좀 낮습니다. 7.7%밖에 되지 않지만 손학규 대표의 그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 보수의 정당으로서의 대안을 예.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뭐 열흘 후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데 판문점 선언 이 비준 과연 어떻게 될지 봐야 될 텐데 손학규 이 당 대표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지상욱 의원이 좀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 강력하게 반대한 분들이 많았고 그 정강 정책에 당이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의문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와 지상욱 의원 간의 공방이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지난 4일 이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라면서 이 판문점 선언 비준 부분을 적극 수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지상욱 의원이 그건 좀 당의 정강 정책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 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그러자 이제 손학규 대표가 우리 당원들은 애국심, 애족심과 함께 애당심을 좀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지금 뭐 자신이 대표가 막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자신의 얘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니까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좀 흔들기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좀 당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뭉쳐달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엊그제 예. 김관영 원내대표 연설과 함께 손학규 대표의 입장 등등이 겹쳐지면서 바른미래당 안에서 이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를 둘러싸고 좀 입장이 이렇게 갈려져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현역 의원이 아닌 상황에서 당 대표를 한다는 거 분명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